보신 대로 현재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은 차단, 아울러 더 전화를 받거나 또는 걸어오거나 이러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즉 북한이 얘기한 말이 현실화됐는데요. 이같이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된 것은 바로 지난 4일에 있었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당화부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라는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를 통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판을 했지요. 법이라도 만들라고 주문하면서 연락사무소 차단 등등 여러 가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어 그 다음 날 5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가 심야 담화를 통해 전날 통일부가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 정부가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검토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부터 철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가운데 평양과 개성 등지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규탄하는 대중들의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어 7일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이 남북과 북미의 선순환 관계를 좀 유도하겠다. 이런 전략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바 있는데 이를 비판하며 달나라 타령이다라고까지 간접적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또 거세게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 바로 어제 실제로 공동연락사무소의 연락이 오전에 두절이 됐습니다. 우리가 연락사무소 오전 오후에 업무 개시 통화, 업무 종료 통화를 하는데 일단 오전 통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후에 업무 종료 통화 때에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모든 연락선을 차단하고 폐기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요. 실제로 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상선 공용망 등 모든 연락선이 실제로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같은 원인, 일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대북전단 살포가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대북전단 살포,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동안 좀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번 사태의 배경은 무엇인지 그 부분부터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정말 대북전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문제가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문제인데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대북 전단이 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북한의 민심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동요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똑같은 대북 전단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령 지난 그 총선에서 지성호 말하자면 후보가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의 40일 동안의 직거에 대해서 거의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그것이 오보로 끝났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어떤 믿을 만한 소식 등에 의해서 북한의 민심이 북한의 최고 존엄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또 하나는 대북 경제 제재가 갈 때까지 갔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보건의 어려움 또 경제적 어려움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북한은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서 비핵화라는 것을 가지고 경제 제재를 풀려고 했던 말하자면 5.29 조책 경제 개방 조치를 완성하고 싶었던 그동안의 어떤 8년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네. 금강산 개발이라든지 마식령 스키장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갈마지구의 개발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새롭게 개방 개혁 조치를 통해서 북한이 사실은 온정주의적 어떤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다 지금 묶여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최근도 보아하니까 트럼프가 대선 때까지는 꼼짝할 것 같지 않고 그러나 그러면 남한의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는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더 할 것 같지도 않은 입장인데다가 네. 최근에 보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미국과 혹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경제 개혁 개방에 플러스 요인이 별로 없다 당분간. 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강경한 폐쇄 조치를 하는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닌가. 최소한 남한 정부만이라도 네. 미국과 대책점에 서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을 나와주기를 바란다는 시그널. 혹은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우리의 길을 가겠다. 네. 더 이상 미국에 대해서 대화를 열어놓고 비핵화 협상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런 시그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은 1단계, 2단계라는 차원의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1단계 조치로 혹은 6월 8일만 하더라도 오전에는 문을 닫아놓고 오후에는 또 통화를 하는 네. 이런 부분은 여전히 숨통은 튀어 있다. 몇 프로지만 어쨌든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시그널은 보내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한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네. 남한 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응답한다면 문을 열어줄, 말하자면 무슨 최소한의 어떤 여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삐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사실은 삐라를 그냥 과거에 풍선으로 보낸 게 아니라 드론으로 날려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삐라가 보면은 바람에 의해서 다시 북한으로 갔다가 다시 거의 남쪽으로 밀려오듯이 큰 영향이 없는 데 비해서 최근에는 아주 드론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말하자면 북한 깊숙이 그것도 뭐 달러 같은 것도 넣어서 굉장히 북한의 국민들에게 인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북한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신기술을 동원한 어떤 그 대북 전단 살포 방식에 대해서 북한이 당연히 여러 가지 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이 같은 배경, 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전단 살포 부분은 북한의 명분이다. 뭐 이런 네. 정도로 보고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 몇 가지 방향을 정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지난 2017년에 그 6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발사 시험도 나름대로 성공했다 그러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평화 무드로 접근을 합니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동안에도 사실은 북한이 그동안 미진했던 핵과 미사일 그리고 그 자주포 방사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주포가 아니라 방사포 부분에서 거의 4종 세트라고 불리면서 무력 체제를 상당히 갖췄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올 들어서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북한이 어떤 국면을 끌어갈 어떤 여지가 없었습니다. 국제사회 주목도 끌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4월이 지나면서 특히 5월이 지나면서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미국이나 이게 여전히 확산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각종 경제나 사회 제재가 풀리고 정상화적인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한국은 한국대로 북한은 미국은 미국대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네. 보는 겁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미국입니다. 북한이 상대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정해진 것 같다는 걸로 결론을 내릴 겁니다. 다만 이제 11일에 가면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국면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전에 북한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의 접근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한국에 대해서 할 부분인데 한국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북 제재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거에서 중간자 조정자 입장을 하지 말고 전위대 선봉에 서라는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하거나 또 최소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미국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그 압박을 받아서라도 나만이 움직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차원에서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전담 부분이 나왔으니까 네. 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는 너무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접근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 쭉 이어져 왔던 그 연장선상에서 네. 볼 때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좀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차분한 자세로
그리고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보 대응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략적인 접근이다. 대미 신호위 건의와 한국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일을 보면서 좀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직접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김여정 제2인자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섰다는 겁니다. 어제 북한 노동신문의 보도를 보면은요, 이 같은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평양 시민의 생활 보장을 위한 문제와 자립경제 발전, 주민 생활 향상을 논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인민 생활의 향상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부분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대남 사업 부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그동안 배신자들이 저지른 죄값을 계산하기 위해 대적 사업 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모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문제, 국내 상황만을 챙기고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남 압박을 최고조로 키우는 양상인데 이 같은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다 하나를 더 더하자면은 네.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내부를 챙기는 모습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김여정이 앞장을 서더라도 김정은이 이 부분에서 특히 공세적이고 욕설에 가까운 욕설이죠 뭐 이런 부분에서의 대응에서 비껴나 있음으로 해서 네. 나중에 가서 언제든 남북이든 북미든 화해 온건적인 접근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여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여정 부분인데 네. 지금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중요한데 거기도 보면 제1부부장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른 명칭이 붙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봐서 김정은의 유일한 친여동생으로서 네. 사실상 2인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정보당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외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대남 사업을 총괄을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남 사업을요, 대화 국면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호위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친위 부대들이 몇십만 병력이 있다면 네. 이 대남 사업에 관련돼 있는 정보 라인과 무력 수준도 엄청나거든요. 김여정이 정말 제대로 된 북한 권력 자산을 확보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남 사업이라는 게 조선노동당에 4개가 있고 인민무력성 거기에 네. 2개가 있는데 사실 지금 전반적인 총괄은 인민무력성 산하로 있지만 독립된 상황인데 정찰 총국에서 하는데 이 부분의 전반적인 부분을 김여정이 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주력 사업은 선전선동 차원의 대면적인 모습을 제외하고 나자면은 네. 군사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으로 가면서 네. 김정은 체제를 보다 더 강화하는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는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서 대남 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진행을 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김여정이 제1부부장으로서 대남 사업을 총괄을 하는 거지 저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부분도 있고 네. 9.19 군사 합의 부분의 파기도 있겠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다른 차원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인 부분인데 이런 무력 도발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게 접근을 하고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할 때에 김여정이 아마 어떤 책임도 지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네. 그야말로 신적 존재로서 권력을 장악해 가는 것을 더 강화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면 하에서 어떤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간 대남 사업은 북한 입장에선 당과 군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 김여정이 명실상부하게 이것을 모두 다 총괄하는 그런 입지에 올라섰다. 이것은 김정은 지도 체제의 강화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그동안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 최고위층이긴 합니다만 우리와도 굉장히 좀 자주 만나고 유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 사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좀 명쾌하진 않고요. 더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뭐 한편으로는 악역을 자처한다든지 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섭섭하지만 또 그게 북한 내부의 통치 행위의 하나의 방식이다. 네. 즉 말하자면 남한에 대해서 김여정이 나름대로 북한 내부에서 리더십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말해 백두혈통으로서의 어떤 굳건한 말하자면 강성 지도자의 이미지를 갖게 해주는. 네. 그러므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일이 꼬였을 때 마지막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김정은이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과거의 김여정 같은 경우는 뭐 외교부 말하자면 차석 정도 같은 분위기 또 뭐 당의 홍보 간판 같은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안보실 실장 같은 분위기로 격상시켜 놓고 그런 어떤 젊고 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철 그동안의 통전부를 막강했던 군사의 말하자면 군사위원회를 총괄하는 네. 그런 사람이 뒷받침하게 하는 그래서 안보와 외교, 군사 이렇게 백업을 해서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은 실제적으로 내치와 좀 좋은 이미지 과거에 최근에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과거에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축지법을 쓴다. 근데 김정은은 우리는 축지법을 안 쓴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정상적인 국가 리더십의 길을 김정은은 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비하여 조금 더 과거의 관성에 있었던 강력하고 터프한 그런 부분은 여전히 말하자면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에게 만들어 줌으로써 네. 이 전통과 혁신을 다 말하자면 김여정이 갖고 가겠다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현 의원님. 예. 어떤 부분? 한 가지 부분은 네.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정부와 집권당이 보이고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국민 자존심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나 실리적으로도 굉장히 합당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2015년 경우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때 목함질에 도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이 자주포를 20여 발을 집중 사격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대화를 제안하면서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 사실상 숙였거든요. 그리고 미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때인데 2월 그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네. 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그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욕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누지 않는 욕설들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중단 선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북한이 그 곧바로 머리를 숙였고 지금까지도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어떤 그 깡패적인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에 이런 부분도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강경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 북한의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사실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김여정 경고가 나온 바로 그 다음 날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원 구성이 완료되면 입법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정적인 발언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방금 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부분들 너무 자존심 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한이 이러니까 오만 방자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강경하게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에선 이번 행보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청와대가 이 그 삐라 살포 문제에 대해 언급에 대하여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굉장히 좀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령 이제 북한식으로 접근하더라도 김여정이 강수를 두고 뭔가 말하자면 김정은은 빠져 있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뭐 지네들이 알아서 하니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설령 뭐 김홍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몇 분 뭐 정세훈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강수를 들고 이거는 삐라는 못 부르게 하겠다. 법적으로 막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것은 현행법으로 막을 수 있는 건지 혹은 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네. 건지 한번 실제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이것을 문제 삼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심도 깊게 한번 연구하겠다. 또 법적인 문제는 국회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저분들도 삐라를 뿌리는 분들도 어쨌든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의 전체 인구수의 비중은 아주 극소수라 할지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간의 충돌, 가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청와대가 좀 빠져 있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백해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자체가 벌써 일선에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럼 대로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너무 조급해 하지 않았나.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야당의 말하자면 공격의 빌미를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주권으로서 김여정 한마디에 바로 그렇게 답을 해서 화답하는. 네.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이냐 국민들한테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돼버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말하자면 삐라 못 부리게 하겠다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제일 먼저 또 말하자면 적경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부터가 불편하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게 뭐 강원도 경기도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여러 다양한 차원에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이제 그런 의미들을 좀 뉘앙스를 남겨두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 너무 조급하게 이 사안에 나선 것은 아닌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요. 과연 지금 1차적으로 연락선이 두절이 됐는데 이것만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북한은 이어서 뭐 개성공단 완전 철거뿐 아니라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뭐 이러다가 대남 군사 도발에 나서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이번 정부가 대응할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 아까 그 결론적인 부분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에 바탕한 네. 우리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다만 이제 진행 과정에서는 유연해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런 부분에 나오는 거에서 여지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단계적 조치를 해서 어떤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말을 먼저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하기를 바라는 또 국제사회에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대충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일정하게 유연성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그리고 9.19 군사합의 파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면 우리한테 좋지 않냐 부분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릴 수 있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남북 대화를 재개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중요한 게 그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주화거든요. 그리고 탈북자들도 3만여 명이지만 이게 절대 적은 수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10만 명만 되면요, 북한 군대를 상대할 수 있는 우리의 우군일 수도 네.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분들을 특히 살기 위해서 남한에 와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향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정신에 봤어도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기 때문에 배치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북한에서 우려해야 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무력 도발입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그동안의 디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 보면요,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대화에 나섭니다. 언제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고 네. 절차를 만들어서 북한이 응하고 그에 따라 진행이 된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지금 시간 흐름표, 대선과 연동된 흐름표, 또 그에 따라서 우리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그런 중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북한의 이 군사 도발에 대한 극단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차분히 가도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연하면서도 정확하고 그리고 차분한 대응을 통해 오히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신 걸로 알겠습니다.